오늘 이야기는 1989년 8월 20일 일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인 베버리힐스의 노스 엘름 드라이브 722번지예요. 당시 시가로 약 400만 달러에 달하던 지중해풍 대저택들이 늘어선 이곳은 정말 고요했거든요. 근데 밤 11시 47분 이 정적을 깨는 절박한 911 신고가 접수됩니다. 당시 실제 녹취록을 보면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집의 장남인 21살의 라일 메넨데즈였어요. 누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고요. 이에 상담원이 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정하고 말해보세요. 집에 왔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총에 맞았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동생인 18살의 에릭 메넨데즈가 통제불능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립니다. 상담원이 누가 쐈느냐고 묻자 라일은 연신 모른다고 답하며 울먹이죠. 경찰은 이 신고를 받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우리가 먼저 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 사건의 충격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는 쿠바 혁명을 피해 15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어요. 맨몸으로 시작해서 RCA 레코드 임원을 거쳐서 당시 잘나가던 영화 및 비디오 배급사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CEO까지 올라간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었죠. 어머니 키티는 전직 교사 출신으로 남편의 성공적인 내조를 도우며 두 아들을 베버리힐스의 황태자로 키워낸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이 가족은 완벽 그 자체였죠. 부유한 배경, 명문대생 큰아들, 테니스 유망주인 둘째 아들. 근데 그 완벽했던 저택거실에서 이 부부는 상상도 못할 참혹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자, 이제 경찰과 검시관이 기록한 실제 현장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이 발견된 곳은 저택 1층의 댄이라고 불리는 거실이었어요. 당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1977년작 007 영화인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시청 중이었죠.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12게이지 산탄총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은 베테랑 형사들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잔인하다고 기록할 정도였어요.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는 총 6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에서 발사된 근접 사격은 치명적이었는데 부검서에는 폭발적인 수준의 두개골 손상과 뇌 이탈이라는 표현이 쓰일 만큼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얼굴에도 변형이 올 정도였죠. 어머니 키티 메넨데즈는 호세보다 더 많은 총 10발을 맞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키티는 첫 총격 이후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범인은 기어가는 키티의 가슴, 오른팔, 엉덩이, 다리에 계속해서 총을 쐈고 마지막에는 뺨에 총구를 대고 결정적인 한 발을 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행 도중 라일이 차로 달려가 탄약을 더 가져와서 재장전을 한 뒤 마지막 한 발을 쐈다는 점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거실 벽과 소파는 온통 혈흔과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현장에는 산탄총의 탄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처음에 이 형제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라일의 주도적인 진술 때문이었어요. 라일은 경찰에게 아버지는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고 이건 분명 마피아의 보복 사례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실제로 당시 비디오 유통업계는 조직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꽤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었죠. 둘째, 경찰의 치명적인 수사 실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찰은 형제들에게 총기 잔사물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면 손이나 옷에 화약가루가 남기 마련인데 경찰은 너무나 처참하게 울고 있는 형제들을 용의자가 아닌 불쌍한 유가족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검사를 생략해버립니다. 셋째, 형제들이 제시한 알리바이예요. 그들은
사건 당일 밤에 영화 배트맨을 보러 갔고 그 직후 테이스트 오브 LA라는 축제에 참여했다가 집에 왔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일단 그들의 말을 믿고 수사망을 외부 침입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 초기의 형제들은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후계자로 남게 됐고 세간의 동정을 한 몸에 받으며 자유롭게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이 보인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경찰이 마피아의 소행을 쫓고 있을 때 라일과 에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행적은 수사 기록과 법정 증거에 아주 세밀하게 남아있는데요. 사건 발생 후 단 6개월 만에 이들이 쓴 돈은 무려 7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나로 약 5억 원이 되는 돈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 거대한 소비에 종잣돈이 된 건 호세 메넨데즈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65만 달러의 개인 생명보험금이었어요. 이 돈은 사건 직후 형제들에게 즉시 지급이 됐습니다. 당시 라일의 타임라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라일은 부모님의 시신이 아직 검시소에 있던 시기부터 이미 명품 쇼핑을 구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은색 포르쉐 카레라 스포츠카를 즉시 계약했고 롤렉스 시계 3개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뉴욕 프리스턴 대학 인근의 척스 스프링 스트리트 카페라는 식당을 인수하면서 21살 나이에 사장님이 됐죠. 동생 에릭의 기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릭은 연봉 6만 달러의 조건으로 전담 테니스 코치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과 유럽 등지에서 열리는 테니스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외 투어를 떠납니다. 형제는 살인 현장이었던 베버리힐스 저택을 비워두고 인근 마리나 델레이의 최고급 콘도 2채를 각자 빌려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런던과 카리브해로 호화 여행을 다녔고 매일 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 달러짜리 식사를 즐겼죠.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이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바로 유언장 조작 시도였는데요. 이 사실은 라일의 친구였던 글렌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글렌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딱 일주일 후 라일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가 새로 쓴 유언장을 찾아냈어. 내가 가서 그걸 지워야 해. 실제로 라일은 아버지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호세 메넨데즈는 평소 아들들의 방탕한 생활, 특히 1988년에 저지른 10만 달러 규모의 절도 사건에 크게 실망해서 아들들을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보를 아주 무겁게 다뤘어요. 학대 때문에 살기 위해 죽였다라는 형제들의 나중 주장과 달리 아버지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돈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삭제였다는 점은 이 범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을 우발적 살인이 아닌 철저한 계획 범죄로 확정짓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물증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바로 사건 발생 이틀 전 1989년 8월 18일의 기록이죠. 그날 형제들은 여러 총기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권총을 사려고 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법상 권총 구매는 15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했어요. 당장 거사를 치러야 했던 형제들에게 2주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즉시 구매가 가능한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그리고 일부러 베벌리힐스에서 멀리 떨어진 샌디에이고의 빅5 스포츠 용품점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요. 동네 상점에서 얼굴이 팔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에릭은 신분을 위조합니다. 라일의 프리스턴 대학 시절 친구인 도노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서 구매 서류를 작성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사건 발생 정확히 48시간 전에 살상 무기를 준비했다는 점. 법원은 이 팩트를
사전 공모와 치밀한 계획의 명백한 근거로 채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팩트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사건 이틀 전 타인의 명의로 총을 샀고 사건 직후엔 유언장을 삭제했으며 그 다음엔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서 수사가 정체되던 그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이들의 비밀이 터져나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에릭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에서 정말 믿기 힘든 문서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에릭이 친구인 크레이그와 함께 공동 집필한 60페이지 분량의 영화 시나리오였어요. 제목은 프렌즈였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팩트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시나리오 속 주인공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디테일은 그 다음이에요. 시나리오 속 주인공은 부모를 살해한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표를 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실제 사건 당일 형제들이 경찰에게 말했던 알리바이가 바로 우리는 영화 배트맨을 보러 갔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극장 티켓에 시간이 찍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리바이로 쓰는 걸 포기했다는 정황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18살 소년이 쓴 시나리오 속 범행 수법과 알리바이 조작 방식이 실제 사건과 판박이처럼 일치했던 겁니다. 경찰은 크레이그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때부터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에 따른 범죄로 확신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잡을 결정적인 물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바로 에릭의 심리 상담사였던 제롬 오지엘 박사의 상담실이었어요. 사건 발생 약 2달 뒤인 1989년 10월 31일 에릭은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면서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오지엘 박사는 곧바로 형 라일까지 불러서 두 형제의 자백 내용을 녹음 테이프에 담기 시작했죠. 원래 상담 내용은 법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오지엘 박사는 나중에 라일이 내 신변을 위협했기 때문에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밀 유지가 면제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기록을 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경찰에 알린 건 상담사가 아니라 내연녀였던 주달론 스미스였어요. 주달론은 당시 오지엘 박사의 환자이기도 해서 대기실에 자주 머물렀는데요. 그녀는 법정에서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상담실에서 나오는 형제들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이 부모 살해에 대해 불안해하며 나누는 대화의 파편들을 들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990년 3월 5일 오지엘 박사와 관계가 악화된 주달론은 경찰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상담사에게 자백 테이프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오지엘 박사의 사무실을 덮쳤고 6개월간 감춰졌던 형제들의 목소리가 담긴 결정적인 테이프를 확보하게 됩니다. 테이프가 확보되자 경찰은 지체 없이 검거작전에 들어갑니다. 1990년 3월 8일 경찰은 베버리힐스 저택 밖에서 형 라일 메넨데즈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당시 라일은 수사관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각 동생 에릭은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테니스 토너먼트에 참가 중이었어요. 형의 체포 소식을 들은 에릭은 이스라엘에서 런던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여기서 알려진 팩트 하나. 이때 에릭을 돕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버트 샤피로 변호사예요. 나중에 오제이 심슨 변호를 맡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 거물 변호사 맞습니다. 오제이 심슨 얘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샤피로는 에릭이 안전하게 자수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항로 및 입국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1990년 3월 11일 LA 공항에 도착한 에릭은 마중 나온 경찰들에 의해 즉시 구속됐어요. 베버리힐스에 총망받는 두 황태자가 부모 살해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검찰은 이제 완벽한 승리를 자신했어요. 총기 구매 기록, 사후 소비 행태, 유언장 삭제 시도,
그리고 결정적인 자백 테이프까지. 하지만 이들이 법정에 서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전 국민이 이들을 비난하고 있을 때 형제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백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야기는 1993년 7월 로스앤젤레스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이 재판은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디어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신생 채널이었던 코트TV가 재판의 전 과정을 안방으로 실시간 생중계했거든요. 검찰 측의 공격은 시작부터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검사 펜 보자니치는 배심원단 앞에서 아주 명확한 단어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탐욕이었어요. 검찰은 이 살인사건이 부모의 수천만 달러 자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팩트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사건 이틀 전 연고지도 아닌 샌디에이고까지 가서 타인의 면허증으로 산탄총을 산 점, 사건 직후 아버지의 유언장 파일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점, 부모의 시신이 아직 안치소에 있을 때 롤렉스 매장에 전화를 걸고 단 6개월 만에 70만 달러를 탕진한 점. 검찰은 이 모든 팩트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 부모가 자신들을 유언장에서 제외하려고 하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처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형제들의 변호를 맡은 레슬리 에브람스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먼저 시각적인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호인은 건장한 청년인 형제들에게 일부러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스웨터를 입히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하게 만듭니다. 법정에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소년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된 연출이었죠. 변호인의 논리는 불완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죽였다는 것이죠. 에릭 메넨데즈는 무려 15일 동안 증언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호세로부터 당한 수년간의 성적, 신체적 학대를 증언했습니다. 특히 에릭은 아버지가 자신의 정액 맛을 좋게 하려고 내 차와 커피에 시나몬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디테일을 진술했습니다. 형 라일 역시 6살 때부터 학대가 시작됐고 어머니 키티는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생중계되면서 미국 사회는 저들이 진짜 피해자인가? 라는 거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형제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족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사촌 다이애는 1970년대 중반 어린 라일이 자신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키티에게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사촌 앤디 카노 역시 에릭에게 학대 이야기를 들었다고 힘을 보탰죠. 하지만 검찰의 반대 신문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검찰은 다이앤에게 실제로 학대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고 그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사건 발생 전 오지엘 상담사와의 수많은 세션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학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왜 체포된 지 7개월이 지나서 변호사를 만난 뒤에야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느냐? 라는 것이죠. 검찰은 가장 강력한 물증인 오지엘 테이프를 다시 공개합니다. 테이프 속 라일은 어머니를 죽인 건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며 범행의 완결성을 칭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학대받은 피해자의 목소리냐 아니면 성공한 범죄자의 목소리냐 라며 배심원단을 압박했어요.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한 달간의 격렬한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정말 영화 같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성별에 따라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려버린 거예요. 당시 판결 기록을 보면 여성 배심원들은 형제들이 겪은 학대의 고통과 공포가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급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주장했죠. 반면 남성 배심원들은 두 사람의 눈물과 스웨터 차림을 사형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연기라고 판단했어요. 돈을 노린 1급 살인 유죄를 고집했죠. 결국 1994년 1월
배심원단은 단일한 편결에 이르지 못했고 판사는 미스트라이얼, 즉 무효 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곧바로 발표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차 재판을 준비하겠다. 무효 재판으로 얻은 짧은 평화. 하지만 2차 재판은 형제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1차 재판이 무효로 끝나고 1년 뒤인 1995년 2차 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1차 재판이 TV 생중계로 전 미국을 들썩이게 한 미디어 서커스였다면 2차 재판을 맡은 스탠리 웨이스버그 판사는 아주 단호했어요. 카메라 중계는 금지한다.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배심원들을 분리해 철저히 법리적으로만 가겠다는 뜻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판사는 살인 당시 형제들에게 임박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판 때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학대 관련 증거들을 대거 배제하거나 제한했어요. 변호인단은 64명이라는 한정된 증인만 세울 수가 있었고 형 라일은 이번 재판에서는 아예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형제들에게는 훨씬 더 춥고 냉혹한 법정이 마련된 셈이에요. 라일 대신 증언대에 홀로 선 에릭은 무려 15일 동안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문답이 오가요. 검찰은 에릭에게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고 돈도 충분했는데 왜 군대에 가거나 집을 나가지 않았느냐? 에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군대에 가도 나는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제들의 진실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라일의 위증 매수 시도였죠. 라일의 전 여자친구인 제이미는 법정에서 라일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너에게도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며 뇌물을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라일의 옥중 편지도 공개됐어요. 친구 브라이언에게는 7페이지에 걸쳐 거짓 증언 지침을 보냈고 전 여친 트레이시에게는 사건 날짜는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자고 쓴 팩트가 드러났죠. 검찰은 전문가 증언으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검찰 측 정신과 전문의 박 엘리어티츠 박사는 에릭에게 학습된 무력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건 전 사격장에서 연습을 하고 총기를 치밀하게 구매한 행위를 들었죠. 반면 방어 측은 에릭이 전형적인 PTSD 증상을 보인다고 맞섰지만 1차 재판만큼의 공감을 얻기는 힘든 분위기였어요. 2차 재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리적 팩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지침을 줘요.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의 죽음에 대해서는 격분에 의한 과실치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어머니 키티 메넨데즈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도발했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기어가는 어머니를 재장전까지 해서 쏜 행위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1996년 3월 20일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라일과 에릭 모두에게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 유죄, 그리고 그해 7월 2일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판사들은 이들에게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살인 혐의와 공모 혐의에 대해 각각 연속적인 형기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두 형제가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각기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고 세상은 이들을 잊어가는 듯 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감옥 안에서도 아주 떠들썩한 사생활을 기록해왔습니다. 형 라일은 감옥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 번째는 1996년 안나 에릭슨과 전화로 올린 결혼식이었는데요. 하지만 2001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유는 라일이 감옥에서 다른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안나가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이후 2003년 라일은 10년 동안 알고 지낸 레베카와 교도소 면회실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역시 2024년에 별거에 들어갔어요.
동생 에릭의 결혼 생활은 조금 더 견고합니다. 에릭은 1999년 폴섬 주립교도소 대기실에서 타미 루스 사만코와 결혼을 했는데요. 타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결혼식 케이크는 편의점에서 파는 트윈키였고 정말 눈물나게 특별한 예식이었다 라고 회고했죠. 타미는 에릭을 위해 매주 주말마다 왕복 480km를 운전해서 면회를 가고 있어요. 그녀의 딸은 에릭을 어스데드라고 부르며 아빠로 따르고 있고 타미는 이들의 기묘한 옥중 생활을 담은 책을 직접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잊혀가던 대중의 기억을 다시 소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시작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한 장의 농구 카드였어요. 9091 시즌에 발행된 마크 잭슨 선수의 NBA 훅스 카드인데요. 카드 속 마크 잭슨 선수가 패스를 하는 배경을 유심히 보면 코트 사이드 맨 앞줄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부모를 살해한 직후 70만 달러를 탕진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기던 라일과 에릭 메넨데즈 형제였어요. 이 사실이 28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직후 저렇게 평온하게 웃으면서 농구 경기를 직관하고 있었다니 라며 다시 한번 경악했죠. 이 카드의 가치는 순식간에 수백 달러로 올라갔지만 이베이는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범죄 행위나 악명 높은 범죄자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정책에 따라 이 형제의 이름이 들어간 카드 경매를 모두 중단하고 삭제해버린 거예요. 잊혔던 형제의 잔혹한 행보가 팩트로 박제된 이 사건은 메넨데즈 형제에 대한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넘게 닫혀있던 이들의 재심 가능성이 2023년 들어서 급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팩트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전 메누도 멤버 로이 로셀로의 폭로입니다. 2023년 5월 푸에르토리코의 유명 그룹 메누도의 전 멤버였던 로이는 MBC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4살이었던 1980년대 호세 메넨데즈가 자신을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죠. 호세가 아들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마술을 뻗쳤다는 제3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30여 년 만에 공식화된 겁니다. 두 번째는 앤디 카노의 서랍에서 나온 1988년의 편지예요. 작가 로버트 랜드는 2018년 형제의 사촌인 앤디 카노가 2003년에 사망한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이 편지는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1988년 에릭이 앤디에게 쓴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아빠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오는 게 너무 두렵다.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내용의 학대 정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재판 내내 검찰이 주장했던 핵심 논리는 학대 이야기는 체포된 후에 사형을 피하려고 변호사와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건 발생 8개월 전, 즉 누구도 죽지 않았고 체포될 일도 없었던 시점에 쓴 이 편지가 발견이 되면서 검찰의 논리는 근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 팩트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린 괴물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려던 피해자였을지 모른다 라는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한 옥중결혼, 우연히 발견된 농구 카드, 그리고 30여 년 만에 터져나온 제3자의 증언과 증거물까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0월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024년 10월 3일 로스앤젤레스의 조지 가스콘 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를 하죠. 우리 검찰청은 메넨데즈 형제의 항소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요. 가스콘 검사장은 같은 달 24일 법원에 아주 파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바로 형제들에 대한 재선고 권고였어요. 그는 형제들이 집안에서 엄청난 기능장애와 추행을 당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미 35년을 복역했고 감옥 안에서 보여준 재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팩트를 짚었어요. 가스콘 검사장은 계획적인 범죄였기에 과실치사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죠. 35년 전 사형 아니면 종신형뿐이었던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자유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 검사장 선거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재선거를 추진하던 가스콘이 낙선하고 2024년 11월 나단 호크먼 검사장이 당선이 된 겁니다. 호크먼의 입장은 전임자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는 법원에 제출한 반대 서류에서 형제들의 학대 주장을 자기중심적인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1988년 에릭의 편지에 대해서도 2번의 재판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이 편지는 신빙성이 낮다라고 팩트를 지적하면서 재선고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까지 가세합니다. 뉴섬은 자신의 팟캐스트인 This is Gavin Newsom을 통해서 2025년 6월 13일까지 형제들의 재선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죠. 35년이 된 사건이 2025년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된 겁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2025년 5월 담당 판사는 형제들에게 50년에서 종신형이라는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팩트는 청년 범죄자 가석방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범행 당시 형제들이 2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장기 복역 후에는 가석방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쇠사슬이 풀렸고 두 형제는 이미 35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즉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법정 밖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죠. 드디어 운명의 날인 2025년 8월이 왔습니다. 전 세계는 이들이 문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캘리포니아 가석방 심의위원회는 동생 에릭 메넨데즈의 가석방을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가 밝힌 공식적인 팩트 사유는 지속적인 규칙 위반과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였어요.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형 라일의 가석방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라일의 결정적인 부결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반복적인 교도소 내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이었습니다. 교도소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를 기만적으로 숨기려 한 행위가 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법 시스템과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사회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냉정한 팩트였어요. 35년의 기다림이 허망하게도 감옥 내의 작은 규칙 위반들에 의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89년의 그 참혹한 밤부터 2025년의 부결 소식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현재 라일과 에릭 형제는 여전히 수감 중이에요. 법적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2028년에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이들은 과연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36년 전의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할까요? 결국 이 사건은 잔혹한 범죄자와 비극적인 피해자라는 두 얼굴 사이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